정책 결정 모형 이제 세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애매한 것들이요. 왜냐면은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들인데 그렇더라도 뭐 제가 일단은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. 228쪽에 맨 위에 줄이요. 맨 위에 줄에 최적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객관화된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. 즉 수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초합리적 요소인 직관을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. 자, 이 최적 모형은 상당히 꼼꼼하게 그리고 수학적으로 수학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초합리성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. 초합리성의 직관이나 통찰력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. 뭐 따로 그 사람이 막 열심히 계산하고 분석하는 게 아닌데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를 해줘요. 이게 초합리성이에요. 근데 초합리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죠. 자, 초합리성은 직관과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뭐 미래에 관련된 거, 미래에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.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초합리성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 최적 모형은 아주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하기 직관이나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성, 합리성을 더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최적 모형은 굉장히 독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229쪽에 이제 혼합주사 모형입니다. 이 혼합주사 모형은 읽어드릴게요. 맨 위에요.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모형을 혼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, 자, 이거는 우리 이 강의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혼합주사 모형은 카메라 렌즈를 생각하면 돼요. 여러분 지금 셀카 같은 거 잘 찍으실 수 있는데 카메라 렌즈를 생각하세요. 렌즈를 보고, 자,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전체 배경화면이 다 나오게 한번 사진을 찍고, 내 얼굴만 나오게 사진도 한번 찍고, 또 한 번 전체 사진을 다시 한번 맞춰보고,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내 손을 한번 좀 손을 좀 찍는다든가, 이런 식으로, 자, 근본적 결정, 전체 사진, 전체 구도, 이게 구도라고 하죠. 전체 구도를 한번 맞춰보고,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정을 크게 한번 맞춰보고,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사진을 찍듯이 찍어보고, 또 전체적인 구도, 이거 좀 아닌 것 같아. 그럼 전체적인 구도를 또 맞춰보고, 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확대해서 좀 사진을 찍어보고, 카메라 렌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쉬워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, 큰 결정과 작은 결정을 동시에 이렇게 줌인, 줌아웃, 렌즈를 이렇게 하듯이요.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게 바로 혼합주사 모형입니다. 그래서 주사라는 것은 스캔, 우리가 카메라 렌즈에서 이렇게 스캔한다 그러죠. 무엇을 찍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혼합주사 모형입니다. 그래서 어려워요, 이게. 왜냐? 내가 카메라 렌즈처럼 결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난 그냥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, 이 과목을 들을까 저 과목을 들을까, 여기 갈래 저기 갈래, 그거잖아요 보통.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결정들, 그리고 때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모형들. 이거 지금 2020년도 1학기 때 코로나에 관련된 뭐 어떤 대책, 그 다음에 2020년도 2학기에 코로나에 관련된 대책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도 1학기에 코로나에 관련된 대책, 이거를 계속 결정을, 큰 결정을 쭉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서울 지역에 많이 발생한대, 자 여기 좀 집중해서 처리해보고,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요, 뭐
중부지방이 많이 뭐 이렇게 결정이 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혼합주사 모형의 개념이에요. 그런데 쉽지가 않죠. 왜냐? 이거는 책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형들이에요. 왜냐? 내가 정책 결정을 해봐야 이걸 이게 혼합주사 모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바로 230쪽입니다. 앨리스 모형이에요. 앨리스는 사람 이름입니다. 학자의 이름입니다. 앨리스 모형은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. 앨리스 모형은 사실 세 가지의 모형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. 자, 1번 합리 모형. 이거는 계산하고 분석하고 꼼꼼히 따졌을 때 의사결정. 자, 이런 겁니다.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죠. 하긴 하는데 자,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큰 게 하나 터졌어요. 전국적으로.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이 작은 모형들이 동시에 일어나요. 어떻게 합니까? 야, 이 지금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? 합리 모형이에요. 합리 모형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, 분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. 그와 동시에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얘기하죠. 지금 이 큰 사건은 우리 부서가 처리해야 되냐, 너희 부서가 처리해야 되냐, 우리 팀이 처리할까, 너희 팀이 처리할래. 서로 조직끼리 서로 이제 협상과 타협 같은 걸 이제 하기 시작하죠. 또 그와 동시에 관료 정치 모형. 자, 이거를 그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? 만약에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고,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하고,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, 아니면 무조건 뺏어야 된다.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앨리스 모형은 그 동일한 시간에 한쪽은 합리 모형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, 한쪽은 조직 과정 모형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, 한쪽은 정치인들끼리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모형이 합해진 게 앨리스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겪을 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서로 다른 모형에 따른 결정이 뒤섞여 버리는 건데, 자, 보통 이런 앨리스 모형 어떤 때 적용되느냐? 그 국가적인 문제, 뭐 국방, 안보, 뭐 위기 이런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. 보통 앨리스 모형에서 이제 제일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보통 최고 정책 결정자, 대통령 같은 분들이에요.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대통령인데 세 가지 안건이 들어와요. 저희가 합리 모형에 따르면 A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라고 여기서 주장을 해요. 근데 조직과정 모형에 따르면 또 와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B라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근데 또 하나 관료정치 모형에 따라서 A도 B도 아니고 이거는 양보 또는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저런 식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.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. 그럼 대통령이 혼자 고민할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아니면은 양보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앨리스 모형이 굉장히 복잡해요. 그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결정하게 되면 이제 사건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더 해결이 잘 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앨리스 모형이 어려워요. 그리고 앨리스 모형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가 커요. 뭐 우리가 그냥 그 작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. 뭐 한국과 뭐 북한,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과 중국, 뭐 중국과 대만, 뭐 미국과 멕시코, 뭐 이런 식으로요. 상대방이 좀 있는 큰 덩어리의 결정에서 앨리스 모형이 보통 사용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